지난 4월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총선. 최종 투표율 67%로 1992년 14대 총선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투표 결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그 비례위성 정당이 108석을 차지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해 또다시 여소야대의 정국이 형성됐다. 그리고 초선 당선인은 131명. 다양한 배경과 경험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자 나섰는데 초선으로서 그리고 젊은 정치인으로서 여야 간의 원만한 협의와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개혁국회, 민생국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국민이 거는 기대는 무엇일까? 여야 상관없이 소신을 가지고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소상공인들이 참 먹고 살기 힘든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자리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게 좀 이렇게 정책 개혁으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사람들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제도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22대 총선은 32년 만에 최고 투표율로 이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담겨 있었죠. 이런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서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 새로운 얼굴들, 이 초선 의원 4분과 함께 대한민국이 꼭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에 대해 토론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경제 최일선에 계셨죠. 국민의힘의 최은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은석입니다. 그리고 이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오랫동안 종사하며 혁혁한 공을 세운 분입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최수진입니다. 네, 다음은 금융노조 위원장을 역임해서 이 금융 전문가로 활동하셨고요. 정치 입문 후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도 활동하셨죠.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학자로 이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주의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차지호라고 합니다. 네, 다음 네 분 이름표 밑에 뭐 글자가 하나씩 써 있어요. 네. 정치 슬로건이랄까? 최은석 의원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변화와 혁신을 제 슬로건으로 이렇게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와 정치 모두가 지금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도 지금 앞으로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힘든 상황이 많이 좀 지속되고 있고 또 정치도 지금 여야 협치가 아닌 좀 여야 갈등과 대립이 좀 지속되고 있어서 저는 경제와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되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치에 새롭게 도전하는 신인이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좀 이끌 수 있는 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제 슬로건을 변화와 혁신으로 정했습니다. 이 슬로건이 정말 제대로 잘 실행해서 우리나라 경제와 정치에 좀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제가 국회의원이 된 거에 대해서 많이 얼떨떨하고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국민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정치를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쓰임 정치란 말을 생각해 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어떤 당정 관계를 다 넘고 또 여야 그 협치를 이루어지는 거고 결국은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하는 일이고 국민한테 사용되고 쓰이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국민이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자 그래서 쓰임 정치란 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를 물으면 전 한마디로 우분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분투는 상생과 연대, 공존을 의미하는 아프리카 코사족 방언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코사족인데요.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정치적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랜 금융노조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가장 큰 문제가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연대 운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우분투 재단도 만들고 해서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었는데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제가 원내에서 법 제도적으로 이런 사회연대 운동을 입법화한다라고 하면 이런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이력이 조금 독특한데 예전에 처음에는 의사로 탈북자 보는 일을 하다가 뭐 난민들 보고 그다음에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들 같은 곳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글로벌 위기 현장에서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이제 사람이 아픈 게 사회가 망가져서 혹은 세상이 망가져서 아픈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어떤 위기보다 앞으로 다가올 위기, 뭐 글로벌 다중복합 위기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서 그런 위기에 대응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뭐 건강하고 덜 죽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따뜻한 미래를 만드는 게 정치적 소명이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따뜻한 미래 설계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국회의원 당선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초선 의원이 131명, 사실 이것도 적은 숫자는 전혀 아닙니다만 지난 국회에 비해서는 20명이 줄었고 24년 만에 초선 의원 비율이 최저치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차지 의원? 저는 일단 국회에 들어와서 느꼈던 게 초선 의원, 재선 의원, 뭐 그 이상의 다선 의원 이렇게 나누는 카테고리가 있다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어딜 가나 초선 의원이라는 단어를 들을 수 있었고요. 근데 왜 이런 구분이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초선 의원의 탓이 아니고 재선 그리고 다선 의원이 가지는 어떤 전통적인 정치 양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신뢰가 점점 두터워지는 과정이어서 재선 3선이 늘었을 것 같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초선의 목소리, 그건 새로운 사회상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 그룹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초선 그룹이 줄어들고 재선, 3선, 다선 의원들이 조금 더 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선이 초선 역할을 못해서다? 재선이 재선 역할을 잘했을 수도 있고요. 김현정 의원, 초선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실 겁니까? 일단 초선으로 이제 원내에 진입한 의원들을 보면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전문성의 자기의 영역에서 소신을 가지고 자기의 그 의정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초선이기 때문에 뭔가 어설프다, 초선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라는 국민들의 불신 같은 것들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도 일종의 계급이거든요. 재선 3선은 초선들 앞에서 군기도 잡고 막 그럽니다. 그렇더라고요. 그걸 뚫어야죠. 우리 최수진 의원.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 초선 의원은 어떤 계파나 주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왔으면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저는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초선들은 어쨌든 그 분야에서 아주 특별하고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경험과 지식들을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의지, 적극적인 행동 그런 것들을 저는 해내면 초선들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안에 따라서는 당을 뛰어넘어서도 연대할 수 있을까요? 초선끼리? 예, 저는 정말 방금 하신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데 지금 초선 의원들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그냥 국회 전반적인 어떤 그런 좀 국민들의 불신 이런 것들이 좀 더 큰 것 같고 특히 이제 초선 의원들 간에 아까 제가 우리 김 의원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당을 떠나서 정말 국민을 보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논의해서 초선들 간에 힘을 모으면 당론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초선들이 국민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은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그런 것들에서 좀 성과를 내면서 국민들로부터 다시 국회에 대한 어떤 신뢰를 회복하는 것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 특집 토론 우리 시청자분들 지켜보시면서 이번 초선들은 좀 기대해도 되겠다 이런 반응이 나올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주요 사안 4가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정치개혁입니다. 먼저 영상 잠깐 보시죠. 6월 초 드디어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민생과 개혁의 위기 한복판에서 22대 국회는 임기를 시작합니다. 국민은
국회가 고단한 삶에 기댈 언덕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원구성 배분으로 극한 대립을 되풀이한 여야. 원구성 등에 있어서 여야 간의 협의에서 민주주의의 원칙대로 의결을 해야 되겠다. 그 결과 헌정사상 최초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야당 단독 국회가 개원했다.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22대 국회. 과연 어떻게 하면 협치의 국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국민들에게 이익되는 말을 정확하게 행동으로 옮겨줬으면. 요즘에 시대는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좀 시대에 맞게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당, 야당이 서로 힘겨루기보다는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좀 더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효과적인 정책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끝없이 계속되는 거대 양당의 대립과 갈등. 그래서인지 지난번 국회에서 법안 처리율이 아주 처참했습니다. 이렇게 법안 처리율이 낮았던 원인, 최수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대는 한 45% 비율로 갔는데 20대, 21대 가면서 36%, 37%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저조한 성적입니다. 근데 실제로 법안 발의를 보면 25,849개, 역대 최대 발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37%밖에 안 났다는 거는 결국은 여야의 힘 겨루기로 인해서 민생들을 위한 그런 많은 법들이 실제로 통과가 안 되고 좀 폐기가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차지우 의원은? 저는 법안 처리율이 실제 낮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국회의 법안 처리를 보고 깜짝 놀랐던 거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발의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발의됐을 때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됐었고요. 대학에서 논문 쓰면 질적인 평가를 하는데 양적으로 숫자가 많아지는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니까 당연히 법안의 질보다는 양이 이게 선출평가에서 더 중요하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법이 하나하나의 법이 가지는 무게와 그리고 요구된 사회적 합의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오히려 질이 낮은 혹은 덜 검토된 법이 이렇게 많이 발의되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처리율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법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일을 잘하는 국회라고 생각하는 시점 자체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역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 걸 보면 동시에 국회에서의 그 여야 간의 극한 대치와 대결은 높아지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국회도 원구성 협상부터 좀 그렇고요. 또 지난번 국회에서도 야당이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한 것이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또 많았던 이런 상황이고 네 분 다 이제 정치권 밖에 계시다가 정치 안에 들어오셨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정치는 안 싸우면 안 되나요? 제가 실은 이제 이번에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이제 국회 들어오고 나서 헌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법 같은 것들 쭉 한번 제가 좀 정독을 한번 해봤는데 저는 국회의원한테는 국익 우선의 의무가 있더라고요. 그건 아마도 개인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또는 당의 입장보다는 국민을 보고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의 의무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 양당 간에 소통을 한다고 하는데 소통이라 하면 저는 결국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통을 통해서 빨리 좀 잘 해소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부터 정치권에 요구하고 요청했던 게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쟁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그대로 하되 민생과 관련된 얘기는 따로 좀 해라. 이렇게 좀 싸울 땐 싸우더라도 민생과 경제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굴러가는 이거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를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당의 존재 이유가 이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서 당리당략적으로 자기의 주장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쟁은 사실 필수 불가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민생과 관련된 또 많은 또 법안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대단히 아쉬웠던 것은
여야 간의 상임위에서 확인된 많은 민생 법안들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런 것들이 법사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법안을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서 법사위를 열지 않은 면에서 폐기된 법안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쟁은 어쩔 수 없이 한다 하더라도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은 여야 구분 없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 풍토를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분도 이 국회의원 시작하시면서 1호 법안들 내셨죠? 네. 최원석 의원 뭘 내셨어요? 저는 첫 번째 1호 법안으로는 제 선거 공약인데요. 제 지역구에 이렇게 경부선 철도가 제 지역구를 관통하면서 가로지릅니다. 그래서 철로변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이 되게 소음하고 분진에 많이 좀 이렇게 시달리셔서 철도 소음 방지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법률 이제 발의했고, 이거 말고 저는 제가 그 기업 경영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경제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좀 없애려면 새로운 미래 산업에 대한 국내에서도 재투자도 필요하고 해외로부터의 투자 유인도 필요하고 한데,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제 조세와 관련된 또는 여러 가지 이제 혜택과 관련된 것들이 글로벌 경쟁 국가에 비하면 되게 많이 떨어집니다. 예. 제가 이제 기업 경영할 때 느껴보면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주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나 또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혜택 이런 거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런 좀 우리나라가 글로벌 투자 적지로 평가받도록 하기 위한 조세 특례 제한법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규제가 정말 이 정부의 촘촘히 짜인 이 규제를 빠르게 어떻게 해소할까. 이게 산업의 발전을 공무원들이나 법률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규제를 좀 포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더 고민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안 발의를 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최수진 의원은 1호 법안 뭡니까? 저는 1호 법안으로 R&D 패키지 3법을 발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도 영입인재로 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R&D를 하고 싶은데 그런 거를 도로를 까는 거와 같은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경제성이 안 나오죠. 그러다 보면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통과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기부나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기술성 평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법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벤처들이 실제 사업화를 하는 데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정부 R&D 예산이 한 30조 정도에서 약 5%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바이오는 임상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정부 R&D 비용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세수를 늘려서 R&D 비용을 급격히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선진국에서 많이 하는 융자형 R&D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금리로 정말 사업화될 수 있는 그런 데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하나 만들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알다시피 이번에 R&D 삭감으로 인해서 학교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실제적으로 기초 R&D 비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실내의 R&D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제가 또 하고 싶은 것들은 저는 기업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소 벤처 기업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의원도 1호 법안. 예, 저는 온라인 도매시장법을 발의했습니다. 지금 고물가로 인해 가지고 금사가 금귤 등에서 대단히 이제 고물가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데요. 이 농산물이 유통되는 구조를 보면은 저희 평택에서 난 농산물이 일단 전국에 있는 도매시장 32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으로 올라가서 오프라인상에서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경매가 이루어져서 가격이 정해지면 다시 그것이 평택으로 내려와서 소비되는 이렇게 그 프로세스가 되어 있는데, 온라인 도매시장법을 하게 되면은 온라인상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매 그 수수료도 많이 절감될 수 있고 유통 비용들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은 50% 정도의 절감된 가격에 소비를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생산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것도 고물가의 대책으로도 유효하기 때문에 일석삼조에 있는 그 법이라고 해서 제가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상임위가 정무위원인데 그 서민금융법을 또 발의를 했습니다. 이건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채무 조정하는 방법에는 법원을 통한 회생이나 파산 이런 방법이 또 있고, 또 사적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 통한 그 사적 그 채무 조정이 있는데, 공통점은 둘 다 금융 채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대학 학자금이라든지 통신비라든지 또는 건보료 등을 그 체납하는 연체하는 그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채무 조정의 내용에 넣어서
그 서민들의 그런 고통들을 좀 절감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좀 발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의정활동하면서 저는 이렇게 민생 법안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그리고 금융의 공공성이라든지 금융 소외자들을 위한 법안들을 계속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차 의원도 1호 법안 소개 좀 해주시면. 네, 저는 다른 한편으로 이런 미래 의제, 미래 위기 관련된 논의들이 좀 실종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에 오기 전에 카이스트에서 미래 전략을 연구하는 교수로 일을 하면서 결국 5년, 10년, 15년 지나면서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격심해질 위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게 저희 다중복합 위기 이런 형태의 표현이 되고 얼마 전 팬데믹만 해도 전 세계가 휘청거렸는데 다음 팬데믹은 아마도 극단적인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과 팬데믹이 같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이 아마 2030년대를 지나가면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겪을 위기이고요. 저는 이제 의사들은 이제 골든타임이란 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22대에 이런 미래의제성 있는 미래 위기들에 대비하는 게 우리가 가진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위기 관련된 법안들을 패키지로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레질리언트하다고 하는 탄력성 있는 시스템 혹은 위기 탄력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서 그 일종의 패키지 법안으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네 분이 지금 발의했거나 발의하려고 하는 법안들은 다 정쟁과 무관한 미래 대비, 민생, 경제 이와 관련된 법안들인데 우리 정치의 중심이 이제 바로 그런 법안들 논의가 중심에 서지 못하고 정쟁으로 자꾸 흐르는 것은 이게 5년 단임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권력구조 탓이다라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 중임제 정도로 바꾸고 총리는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그러면 여야가 일종의 거국내각 비슷한 형식으로 항상 머리를 맞대고 민생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한번 바꿔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도 87년 이후 개헌은 여태까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김현정 의원? 일단 개헌 얘기를 하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이제 받아들이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헌법인 87년도 그 헌법 체계가 6월 항쟁이라는 그 국민적인 그런 그 뭐랄까요 에너지가 하나로 이제 모아져 가지고 개헌까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초석을 이제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그렇게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국민적 에너지가 많이 모여야 되고 또 정치 공학적이 아닌 국가의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개헌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개헌에 대해서 80%, 90%가 찬성하는 동력이 만들어지긴 좀 어려운 현실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국회에서 여야 정략을 떠나가지고 국회의원 300명이 우리 일치 단결해서 이 개헌을 한번 해보고자 하니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도 아까 좀 전에 김 의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으로 좀 동의하고 근데 이제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한 여러 가지 폐해 같은 것들은 이제 과거 한 몇 번의 이제 대통령 교체를 통해서 아마 국민들도 많이 좀 이렇게 체감하실 것 같고요. 또 이제 제가 최근에 본 언론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대통령제에 대한 찬성은 하지만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좀 국민적인 좀 여론을 좀 많이 이렇게 형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5년 단임제의 폐해 같은 것이라도 좀 빠르게 원포인트로 한번 좀 개헌을 해서 좀 새롭게 물론 당장 의원 집정부제나 의원 내각제로 가는 것들은 너무 이렇게 큰 변화가 있어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4년 중임제로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의 뜻을 한번 모아보는 것들. 그래서 그 과정에 4년 중임제 기한은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말씀하신 거 동의하고 중임제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현실에 우리 지금 봤을 때 이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단임제 수명이 다 했다 하면서 대통령 임기를 줄이기 위한 것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의 대통령을 좀 내려놓기 위한 그런 정점으로 저희가 이렇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이 개헌이 필요하려면 정말 협치가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양당이 협의하는 거 국민의 어떤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는 게 맞지만
지금 현재는 저는 좀 어렵다고 솔직히 그러니까요. 봐요. 사실은 4년 중임제를 하면 일단 4년 차에 중간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포퓰리즘이 일어나는 정치를 저는 될 것 같고, 솔직히 우리의 민생이나 어떤 경제적인 이런 이슈들이 뒤로 물러날 가능성이 예. 저는 되게 높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4년이라는 게 되게 짧은 기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인수위나 각부처 이런 장관들의 임명 이런 거 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요. 그러면 그 4년이라는 시간들을 너무 우리는 헛되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솔직히 봅니다. 우리 정치력을 좀 회복하고 여야 협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치가 안정화된 상태에서 저는 중임제 가는 거는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봅니다. 먼저 정치가 좀 변해야 뭐라도 시작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요. 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항상 그런 얘기들이 되풀이되어 왔었는데, 사실 4년 중임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했던 것은 현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시기인 2032년인가요? 그때부터 적용하자는 얘기여서 사실 미래를 준비하자는 취지의 얘기이기 때문에 당리당략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실제로 그렇게 국민들의 여론 자체도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의들은 항상 우리가 새로운 국회가 열리면은 개헌특위가 만들어져가지고 개헌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개헌특위, 정치개혁특위 항상 만들죠. 예, 저도 그때 각계각층을 대표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정말 촘촘하게 개헌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결국은 여야 간 합의가 안 돼서 깨지더라고요. 예.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의 속성이기도 한데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주도권을 우리 정당이 쥐고 싶어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 한계들을 갖고 있어서 그 주도권 싸움에서 계속해서 서로가 지기 싫어하는 그런 것 때문에 번번이 이렇게 실패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이런 개헌과 관련된 논의들은 여야의 정치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좀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좀 그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그걸 수용하는 그런 방식의 합의들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선거제도 개혁이나 이런 거는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자라고 하는 얘기도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외부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국회가 수용하도록 하자라는 것도 국회가 입법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 4년 중임제, 그다음에 이 소수당들도 좀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결선 투표제, 그다음 여야가 협치하라고 하는 국회에서의 총리 추천제, 뭐 요 정도는 거의 정치학계에서 의견이 모아진 거거든요. 그거 하나만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원포인트 개혁도 중요한데 그 헌법이라는 거는 시대를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7년과 2024년은 사실 우리 거의 다른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대통령 중임제라든지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 시대가 그걸 원하고 필요한 시기로 접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87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정치에 대한 조금 낮은 신뢰도와 이제 국가 혹은 정부에 대한 어떤 리스크, 뭐 이게 잘못됐을 때 리스크들이 여전히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80%가 넘는 찬성을 만드는 데는 조금 주춤거림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보여줘야 될 거는 국가 혹은 정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대통령 중임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맞이하게 될 여러 위기의 의제들은 사실 4년이나 5년의 짧은 텀을 가지고 계획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여야가 갈려 있을 때 이런 정권 교체가 지나치게 자주 만들어지면서 저희는 2030년대, 40년대 좀 장기간에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요건들이 결국 우리가 개헌으로 나가게 돼야 될 맞는 드라이브고 그걸 뭐 일부의 정치인들이 대중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국민들의 이런 다양한 요구들을 정치인들이 받아서 개헌으로 나서야 될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정치가 먼저 회복해야 개헌에 대한 동력도 생긴다는 말씀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민생 중심의 협치 정치로 가야 하고 근데 그걸 못 가게 하는 정쟁이 있기 때문에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하고 이게 이제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네요. 맞아요. 네, 아무튼 오늘 뭐 첫 번째 주제로 정치 개혁을 다뤘습니다만 초선 의원 131명이
당론에만 끌려다니지 않고 네. 좀 의기투합하면 저는 거기서 뭔가 변화의 단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네 분께 좀 기대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22대 총선에 바라는 국민과 기업의 제안, 이런 주제로 국민, 기업인 또 전문가 무려 5천 명이 넘는 의견을 모았었는데요. 22대 국회가 4년간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국민들이 1위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국회, 또 2위는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회를 꼽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응답자들이 중요한 과제로 꼽은 첫 번째가 저출산 극복 및 초고령화 사회 대비, 그리고 2위는 지역경제 활성화였어요. 이 결과를 토대로 먼저 진짜 이 대한민국이 위기죠. 인구 절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시죠. 지난해 대한민국 출산율 0.72.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란 무서운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는 이딴 폐교. 연령 구조 변화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노인 빈곤율 1위란 오명을 넘어 지방 소멸 위기에까지 봉착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이대로 소멸을 향해 가는 것일까? 결혼은 하고 싶은데 아이를 낳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면에서 뭔가 저 혼자도 건사하기 힘든데 아이까지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산이 오히려 저한테 마이너스인 것 같고, 그 나라에서 출산 장려 제도가 많은데 그게 저를 위한 제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일 큰 문제는 주거 문제 같은데, 청년들이 이제 주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보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집값도 비싸고. 지금 교육열이 너무 높아서 아이들이 결혼 정년기의 사람들이 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태어나는 사람은 점점점 이제 적어질 거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남아있는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한 뭔가 일자리나 아니면은 뭐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돼야 하지 않나. 네, 저출생, 초고령화, 그리고 지방 소멸 문제,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미래 위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차지호 의원이니까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우리? 그렇죠. 그 인구 구조 변화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 미래 예측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출생률이 낮아졌을 때 이 그룹이 결국 커나가면서 만들어진 인구 피라미드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 혹은 30년 뒤 이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성장했을 때 만들어진 인구 피라미드가 예측이 되고,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년 뒤 2054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매년 1%씩 감소하고 100년 뒤에는 전국 인구가 2천만 명을 밑돌 거라는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 출생률은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네, 출생률이 떨어지는 건 굉장히 복합적인 사회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뭐 교육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거는 충분히 그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도움은 아이를 낳고자 결심을 했는데 여러 가지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이 한국 지금 시대 문화가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결심한 여성들에게 비용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본인이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이 쉽게 바뀌겠냐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저출생 문제는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장벽들을 제거해 주는 건 분명히 필요한데, 이 저출생 문제를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여러 가지 사회 정책들을 한다고 해서 과연 성공이 될 수 있을까? 출생률이 지금처럼 떨어진 게 뭐 1, 2%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최소한 1.0 이상으로는 만들어야 될 텐데 어렵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우리 차 의원님 말씀이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저출생 이 기존을 어떻게든 다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로 바꿀 수 있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노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걸 반등시키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인구가 점점 줄면서 생기는 경제적인 효과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애를 키우고 안 키우고 하는 개인의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개인의 손을 떠난 국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국가에서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책을 저는 끌고 나가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이제 저출산 제가 특위에 있으면서 이 데이터들을 봤더니 400조를 썼어요. 400조를 썼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쓴 그 비용이 저출산에 들어간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찾아보니까. 과잉 계산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군인 인건비, 뭐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개인 산업 육성 이런 것들의 돈이 실제로 들어갔고 우리 정부에서 지원한 돈이 계속 정체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의 문제고 일단 절대 금액을 좀 늘려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대로 쓰는지를 피드백 받아야 한다. 너무 정책이 산만하고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거를 어디다 쓰고 그런 것들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났는지 그리고 그거를 국민들이 진짜 체감할 수 있었던 건지 그래서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가면 정부가 했었던 것에 많은 실효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은 이제 보면 정부에서 이제 인구부를 새롭게 이제 좀 만들기로 했고 부총리급으로 만들기 그게 좀 늦었지만 정말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될 거 지금 우리 지금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이렇게 각 부처에서 되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저출생 관련된 대책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국가 예산을 정말 써야 될 때 제대로 쓰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체계를 잡아가고 실제로 저는 보면 이게 그동안은 되게 공급자 마인드로 했는데 되게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울 때 부닥치는 문제들을 그 부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 중에 정말 이런 건 누가 왜 고민 안 했을까 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연말 정산할 때 부양가족 공제할 때 보면 아이 1인당 150만 원 해줍니다.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애 한 명 낳아서 키울 때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이상 들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신혼부부가 뭐 이렇게 주택 청약할 때도 보면 지금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부양가족인데 그런 거 할 때도 좀 더 신생아에게 좀 더 이렇게 가점을 더 주든지 해서 그렇게 신생아를 낳기 위한 유인들을 충분히 많이 좀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주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정말 심각하잖아요. 이게 국가의 생존의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출산율이.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비상한 시기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지금 필요한데 지금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그렇게 느끼고 있느냐에 대해 보면 약간 좀 저는 비판적이거든요. 제가 이제 일례로 보면 지금 400조의 예산을 쓴다고 하지만 좀 전에 우리 최수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400조 예산이 저로 다른 용도에도 많이 쓰여지고 있고 그 400조라는 예산 자체도 작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제가 하나의 그 프랑스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프랑스가 가족수당제를 도입해가지고 출산율을 상당히 높게 끌어올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총선 때 공약으로 가족수당법을 제가 제정하겠다는 공약도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저출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 등등의 예를 들면서 그런 정도로 가지고서는 이 저출산 문제는 저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등 OECD 국가들 같은 경우는 GDP의 거의 한 3.5% 정도가 가족 관련 예산이. 근데 우리나라는 1%대에 그치고 있는 이것도 문제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출산부터 대학 입학 때까지 전 가정을 국가 책임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가족수당 그 법을 제정을 해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한 100만 원, 월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하면 그 좀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냐. 이게 프랑스에 이제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을 또 뭐 포퓰리즘이니 이런 시각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안 되고
지금 국가 소멸의 문제까지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년 뒤에는 인구가 2천만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지금 예측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정말 국가의 운명이 달린 거라서 여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서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뭐 프랑스 예를 드셨는데 뭐 독일 같은 경우도 20살까지 매달 돈을 준다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최근에 이렇게 종합을 하면 한마디로 그동안 우리가 저출생 극복해야 된다, 위기다 얘기하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만 유럽에서 떨어지던 출산율을 다시 좀 반등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여러 정책들 가운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백약을 썼는데도 무효다가 아니라 유럽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안 하는 게 아직도 있네? 그럼 우리 그거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여성이 아이를 낳게 되는 걸 망설이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 혹은 이제 보통 가족이 생기면 뭐 부부가 취업하고 집을 마련하고 또 이런 세대들이 결국 굉장히 무한 경쟁 속에서 교육받고 취업의 문턱도 좁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백약이라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부동산 정책부터 교육 문제까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다뤄야지 이게 아이를 낳아도 내 삶이 리스크해지지 않는다는, 적어도 그런 위험들을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빠져있는 논의가 뭐냐면 당장 내년부터 1% 이상으로 올라간다 해도 어차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다음 20년에서 40년 사이에 위기로 닥칠 거고 계속 오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적응이 안 돼 있습니다.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먼저 이렇게 왔던 국가들, 우리처럼 심각하지 않지만 왔던 국가들을 보면 사실 지역 소멸이 일어나기보다 다문화 사회로 갑니다. 다문화 사회로. 왜냐하면 인구학의 기본은 출생률과 사망률과 인구 이동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인구 절벽, 뭐 지역 소멸을 얘기할 때 인구 이동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안 해요. 그게 우리 사회가 이제 아직 뭐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과 달리 우리 역사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왔던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정책상에도 이 부분이 중요하게 고려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전통적인 산업구조가 유지되면 사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 이동이 없으면 경제가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 소멸의 문제에 놓았을 때 실제 소멸되게 둘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에 했었던 것처럼 굉장히 다량의 인구 이동들이 이루어질 거고, 그게 지금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이제 3D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 분야에 걸쳐서 부족한 산업 영역에서 부족한 영역들이 이제 국경 없이 사람들이 채워지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구들이 지금과 다른 사회, 다른 고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어우러져 살았을 때 여기에 대한 우리가 가진 사회상이 어떤지, 거기에 맞는 산업과 경제 구조가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 부분이 이제 논의에서 빠져 있는 게 저는 인구 저출생 고령화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긴 한데 그래도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뭐 1.3, 1.4 정도의 출생률에 외국 뭐 이민도 받고 이런 다문화 사회로 만들어가면서 적응을 했다면 0.7에다가 이제 뭐 0.6대로 간다는 거는 1.3, 1.4의 또 절반이란 말이에요. 이 엄청난 공백을 전부 다 인구 이동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이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예측돼 있고요. 이미 예측돼 있고 그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태어난 아이들을, 이미 태어나버린 아이들을 출산율을 어떻게 높여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사실 인구구조에 대응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그 현상이 초고령화예요. 네네네. 지금 뭐 장수 시대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령 인구의 비중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고령화 인구들이 늘어나는데 우리 사회는 예전의 틀의 모든 시스템이 저는 맞춰져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정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년이라는 것도 딱 60세? 정말 인생 이모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청년.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인들의 그 정기적인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저는 당연히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력과 지식을 가진
아주 똑똑하신 노인의 인구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우선이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정년을 연장하자는 논의가 나오면 정년 연장하면 젊은이들 어차피 일자리가 없는데 더 줄어든다. 그래서 세대 갈등을 부추긴다라고 해요. 김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정년 연장을 세대 갈등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거를 대단히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 정년 연장됨으로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갖게 되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것은 우리 그 청년 세대들의 부담을 또 줄여주는 그런 또 그 장점이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세대 갈등의 그런 구조로 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출산 고령화의 추세는 뭐 우리가 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안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뭐 세대 갈등이 걱정이 돼서 이 고령화의 문제를 이렇게 뭐 방치한다든지 이런 접근 방식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초고령화 무슨 대비책이 있을까요? 네, 그 미래 이슈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을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구조 변화, 이제 고령화된 사회를 생각을 했을 때 다른 한쪽으로는 AI나 디지털 기술들이 만드는 변화가 이 고령화된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동시에 넣고 생각을 해야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고령화되는 속도보다 혹은 더 빨리 지금 초고대 AI를 기반으로 해서 AI 산업들이 굉장히 커지고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인간이 혼자 일을 했지만 지금은 AI와 결합돼서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적 역량의 상당 부분을 AI와 협력을 통해서 이제 지식 노동의 성과를 내는 시대가 됐고 그렇게 됐을 때 은퇴 나이를 지났을 때 70대 중반에 있는 사람이 AI와 결합돼서 지식 노동을 했을 때 생산성의 격차가 굉장히 줄어드는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이 문제를 은퇴 연령을 상한하거나 은퇴 연령을 저는 없애는 거에도 찬성을 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주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보면 고령화 사회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경제적인 부담들이 젊은 사람들의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당될 수밖에 없는데 고령화된 그룹의 지식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거는 그 전체 국가 전체로 가진 경제 부담을 굉장히 줄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필수적으로 가고 또 하나는 산업 구조 자체가 AI 시대에 왔을 때 기존 전통적인 산업 구조와 달라진 산업 구조가 돼 있는데 AI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노동 시장들이 확산되고 그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산업 구조들을 미리 계획하고 조정해 나가는 작업들이 우선시되는 거지. 이제 고령화된 인구와 이제 젊은 사람들을 경쟁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OECD에서는 최고의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사실 어려운 노인분들은요, 지금도 70, 80까지 일들 하고 계세요.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근데 이제는 여유가 있는 분들도 은퇴가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뀔 수밖에 없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문화적으로 나이를 따지지 않는 사회, 또 인식 전환이 되게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어찌 보면 좀 그렇게 좀 나이 들어가는 60대, 70대 분들이 과거와는 다른 이렇게 뭐 체력이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함 이런 것들로 해서 할 수 있는 역할도 많을 거고 또 20, 30대가 추구하는 처음에 희망하는 일자리하고는 좀 그 결이 좀 다를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정년을 일방적으로 연장한다는 것만이 또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산업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앞으로 새롭게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들 이 산업들은 또 젊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좀 진입하도록 해주고 또 일부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원가 경쟁력을 따지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작정 정년을 늘리게 되면 또 그런 원가 부담 때문에 더 산업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해서 그건 되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되 전체적으로는 나이에 무관하게 또 특히 여성 인력들이 경제 활동에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고령화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해법을 좀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 0.7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 쉽게 나이 30살 된 남자 100명, 여자 100명이 지금 아이를 70명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나이 30된 이 남자, 여자 100명이 30년이 지나면 60살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자식은 70살이에요. 70명이에요. 거긴 남자 35, 여자 35예요. 35에 0.7 곱하면 20명이에요.
그러니까 60살 먹은 200명의 손주는 2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녀 세대는 70명이고 그 70명이 60살 먹은 200명을 어떻게 먹여 살려요? 60대는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위에 90대도 더 일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초고령화에 대비하는 빼놓을 수 없는 숙제가 연금 개혁입니다. 관련된 자료 화면 잠깐 보시죠.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연금 개혁. 지난 1년간 뉴스, 주요 커뮤니티, 트위터, 유튜브 등 약 7,000개 채널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19,000건. 뉴스 정보량 추이를 살펴보면 특히 5월 27일 1,100여 건의 뉴스가 보도되며 정보량이 월등히 급증했다. 이날은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날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연금 개혁안이 사실상 무산됐음을 알리는 날이었다. 연금 개혁 연관어를 살펴보면 소득, 재정, 보험료율이 자주 언급됐고 연금 개혁을 주제 삼은 커뮤니티의 감정 연관어로는 부담, 비판 등의 부정적 감정 연관어가 63%를 차지했다. 개혁을 해야 한다,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면 이제 해야 한다 쪽인데 그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낸 것만큼만 좀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지금 불안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연금 고갈이 얼마 안 남았다고 들었는데 그런 대책이 확실하게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지금 낸다고는 하는데 말뿐인 국민연금 개혁안이 아닌 좀 실질적인 대안을 좀 제시를 해서 좀 미래를 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국민연금 개혁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금 개혁 어떻게든 해내야만 했는데 특히 지난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거의 합의까지 갔는데 막판에 결국은 통과가 안 됐거든요. 왜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지난 국회 마무리를 못 지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연금개혁 특위 원래는 사실 정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연금개혁이 어려움 때문인지 몰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에다가 공을 넘겼죠. 그래서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오랜 기간 동안 용역도 하고 토론하고 연구해서 결론을 많이 도출해서 여야 간의 그 갭도 많이 줄은 상태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모수개혁과 이제 구조개혁 두 가지가 있는데 모수개혁 쪽은 사실은 합의를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보험료를 13%도 동일했었고 내는 돈을 13%로 올리자. 예, 그리고 소득 대체율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도 43%고 민주당도 45%여서 중간에서 44%도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요. 하다못해 여당이 하는 그대로 받겠다라고까지 우리 당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결렬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유로 든 것이 구조개혁 문제도 같이 논의해야 된다 이런 게 이유였거든요. 근데 정말 개혁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수개혁부터 하고 그다음에 구조개혁도 22대에서 이어가도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은 정시라는 것이 이렇게 만약에 우리 야당 대표의 제안으로 해서 이게 합의가 되면 주도권을 또 야당한테 뺏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에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또 비판의 지점이 분명히 있죠. 저는 실은 김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민주당 입장과 또 다르게 또 정부 여당도 입장이 저는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모수개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국민연금 우리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2060년 정도 되면 또다시 연금이 고갈되는 그 제도 개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게 구조개혁을 같이 뭔가 검토하지 않으면 되게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시대가 바뀌었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정체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는 연금이 지속하기 어렵다 하는 것들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최근에 제가 연금 관련된 어떤 회의에서 KDI에서 나온 신연금, 구연금으로 좀 구분하는 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공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지금 아이를 놓지 않겠다고 하는 많은 이유가 있는 것 중에 저는 일부는 이 고령화 사회에 내가 낳은 아이들이 이 많은
고령화, 인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 연금, 의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저는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연금을 구분해서 새롭게 납부하는 것들은 내가 낸 것들은 내가 100% 다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낸 것과 우리의 재정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들로 좀 구분하는 것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구조개혁이 안 되고 모수개혁 일부만 한다는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국민을 또다시 일정 기간 동안 그냥 또 이렇게 유보하고 연금의 문제를 다음 세대에 폭탄 넘기게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저는 구조개혁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지난 국회 막바지에 우리 김현정 의원이 잘 정리한 것처럼 거의 합의된 모수개혁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번 국회는 어쩔 수 없이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같이 논의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맞아요. 구조개혁 차원에서 아까 KDI의 신연금, 구연금 체계 나누는 것도 하나의 쟁점이고 기초요금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도 쟁점이고 뭐 의견들 있으세요? 연금개혁의 구조개혁에 대한 의견들? 구조개혁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받는 시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연장을 하는 거는 이미 일본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미 유럽이나 선진국, 일본들에서 이 문제들에 이미 봉착해 있고 그들은 구조적 개혁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55세 고갈된다는 거를 정확히 인지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30년, 50년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 대한 구조개혁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제일 쉬운 거는 일단 받는 시점을 좀 연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늘고 생명이 늘어나는 것만큼 받는 기간이 더 늘어나니 그런 방법도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이 투자하는 형태 그런 것들의 변화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로 가야 되고요. 실제로 다른 해외 투자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같이 글로벌하게 가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펀드나 정부 재정의 지원들을 보통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연금만 가지고 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장기적으로 정부가 어떤 기금을 마련하고 어떤 펀드를 운영해서 계속 그거를 맞춰갈 건가. 그런 플랜도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2배 이상의 연금을 받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최수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를 인상한다든지 또는 기금의 수익성을 좀 향상시킨다든지 또는 수급 연령을 연장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방법인 거 분명한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것 이상으로 또 고령화 속도가 엄청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거든요. 그래서 고갈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건 아니다라고 보고 말씀하신 그 펀드라든지 또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재정도 투입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델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아까 이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얘기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KDI에서 제안한 것처럼 신연금과 구연금을 좀 분리하자는 그 안도 있었고 또 그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을 통합 운영하자 이런 구조개혁의 대안들도 제시됐었는데 불구하고 합의가 안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그만큼 개혁이 이제 어렵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해갖고 합의하는 것이 지금까지 수도 없이 시도했지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된 영역이라도 좀 먼저 하면서 이렇게 구조개혁 문제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했었는데 그런 거 합의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연금개혁 문제는 정말 우리 그 미래 세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고령화 사회에서의 반드시 또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꼭 좀 20대에서는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빨리 할수록 좋죠. 이번에 좀 초선들끼리 좀 뜻을 모아서 아마 좀 구조개혁까지 포함된 제대로 된 초선 의원들로만 보는 거죠. 차지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의 기본은 뭐 연금 문제도 그렇고 혹은 의료 개혁 문제도 그렇고 15년, 20년 뒤에 올 위기들을 보고 준비를 해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많이 아쉬운 부분은 미래학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15년 뒤에 우리 사회 인구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경제나 산업 구조가 뭐 AI나 그런 디지털 신기술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될지 그리고 노동, 이제 은퇴 나이는 노동 문제랑 연관되어 있는데 이 지식노동 문제 양태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 있을지에 대한 예측을 하지 않고 현재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패턴들을 기초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경제 및 산업 구조 같은 경우도 AI 기술들이 만드는 변화가 굉장히 엄청납니다. 은퇴를 한다는 이유는 아마 생산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은퇴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제 초고대 AI와 사람들의 지적인 게 15년, 20년 뒤면 같이 결합돼서 노동이 이루어질 거예요. 예. 그런 시기에 이제 굉장히 예방 중심으로 바뀌어서 사실 지금 그냥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지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수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사실 은퇴 연령으로 삼았던 부분들이 그 선들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경우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은퇴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억지로 떠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퇴가 그 경제 생산성들이 낮아지기 때문에 혹은 그 전에 했던 일과 단절해서 노인 일자리 뭐 이런 걸로 전 다른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된 그룹들이 만드는 경제적 효과가 이제 제로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 그룹들이 사실 계속 은퇴 나이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가능한 AI 기반의 혹은 다른 산업 기반의 그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연금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생산성의 기반이 휴먼과 AI가 인터랙션 한 형태로 생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이제 한 사람이 가졌던 이게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다른 형태의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형태의 네. 세수입? 네, 세수입이 발생해서 그게 이제 연금 형태가 아니고 저는 기본소득의 형태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미래 사회 경제 지속성이라고 부르는 산업의 지속성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상 사이클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대응해서 현안들로 잡아서 논의할 건 논의를 하는데 제가 아쉬운 점은 15년, 20년 뒤를 생각을 하면 그때 만들어진 미래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빠져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 차지호 의원이 역시 미래 위기 전문 연구자답게 시청자분들 위해 조금 쉬운 표현으로 AI와 결합돼서 나이 70, 80까지 기존에 하던 일을 꾸준히 계속하며 고도의 생산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네네네. 그럼 거기서 얻어들이는 새로운 세수가 생기면 그게 뭐 연금에 부족한 무슨 뭐 재정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기본소득과 같은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65세 이상의 연금이 필요한 거는 그분들이 직장을 잃고 일을 하지 못한 노인 빈곤 상태로 가기 때문에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또 뭐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32만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생활이 그 빈곤을 넘어선 생활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현재의 어떤 기술들,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진 모습들만 가지고 은퇴 연한을 3년 늘리는 5년 늘리는 거는 맞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우리 것 같아요. 차 의원이 그리신 그런 미래상으로의 경제구조 전환을 우리가 빨리 해내면 정말 좋은데 누구라고 나이 들었다고 하던 일 다 그만두고 가서 잡초 뽑으라 그러면 그거 좋겠습니까? 그런 사회로 우리가 가면 좋은데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함축해서 함과 동시에 연금 개혁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네, 일부 업종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AI 관련해서 뭐 이렇게 협업 같은 게 가능한 업종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업종이 훨씬 더 현장에서 많고 그래서 분명히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하나씩 지금 준비해서 빠르게 실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 연금개혁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차지호 의원 같으신 분의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어가는 노력에 연동돼서 연금개혁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도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금개혁을 늦출 수는 없다. 거기도 동의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자면 기초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받는 연령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의 구조개혁부터 모수개혁에 이르기까지 정말 시간 좀 서둘러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주요 사안 오늘 마지막이 미래 먹거리 지원 대책인데요. 미래 성장 산업이 또 그런 데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윤석 의원이 먼저 좀 미래 먹거리 산업 관련해서 얘기. 저는 지금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해오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 중에 앞으로도 미래에도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은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나 또 일부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로봇 같은 이런 이제 앞으로 미래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산업.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있던 기업에서는 실은 농업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주목을 했는데요. 농업? 예. 그 이제 여러 가지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식량이 되게 자원화될 가능성이 많고 또 그게 스마트팜 기술이랑 연계되면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저도 이제 투자한 그런 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좀 어젠다를 만들고 빠르게 좀 더 육성하는 것. 이게 향후에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경제적인 지위 그리고 성장 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저출산이나 이런 데 다 또 연계되는 거라. 당연하죠. 좋은 일자리와 또 연계된 것도 그리고 미래에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로 바꾸고 선점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AI, 반도체, 바이오 이런 얘기는 미래산업관에서 많이 들었는데 농업도 미래산업이군요. 예. 농업도 제가 이제 기업에 있을 때 전라북도랑 같이 해서 스마트팜 이제 산업단지 이렇게 좀 만들어보고 투자도 해본 사례가 있는데 그게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정말 식량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곡물 같은 것들 아니면 새로운 좀 이렇게 고부가 작물들 이런 것들이 되게 유망한 산업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중동에도 많이 수출하고 하는데 스마트팜 산업에 대해서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지역구가 평택이어서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당 의원들하고 같이 견학도 가서 간담회도 한 적이 있었는데 반도체가 정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기존부터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가장 주요한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그 자체의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가치 높이는 또 기간 산업이자 플랫폼 산업이기도 하거든요. 반도체 전 세계적인 경쟁 아닙니까? 지금. 뭐 미중 간의 패권의 중심에도 반도체가 또 있고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AI라든지 IT 산업의 모든 부품에 다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간 산업으로 저희가 경쟁력 있게 키워나가야 될 영역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최수진 의원은 뭐니 해도 바이오겠죠? 네, 바이오죠. 근데 바이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AI를 통해서 모든 산업의 기술의 변곡점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기존의 반도체 산업도 제조업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AI가 생기면서 정말 소프트웨어 산업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바이오나 신약 개발 이런 것조차도 AI를 통해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약 하나 개발하는데 10조 걸리고 한 20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FDA에서 한 주에 하나씩 신약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하나요? 네. 엄청난 속도고 그 많은 비용이 들으면서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결국은 AI를 통해서 모든 거를 사전에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냥 단순한 신약 개발에 국민의 건강만을 위한 그런 바이오가 아니다. 바이오는 경제다, 이제. 그래서 저는 바이오 경제 시대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고요. 결국 그것이 인구 고령화나 팬데믹이나 기후변화하고 맞물려서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선언을 했지요. 뭐 양자, 반도체, 바이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무나 많은 규제의 틀에 갇혀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걸 하는데 너무 신산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거는 과감히 없애고 그다음에 기득권 세력과 새로운 신산업에 부딪히는 많은 갈등적인 요소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너무 중요한 시기를 앞으로 놓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진짜 여야가 합의해서 새로운 팬데믹이나 이런 것들에 접근할 수 있는 일을 저는 국회에서 앞장서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 하면 우리 차 의원이 또 한마디 하셔야죠. 네. 이제 AI와 연관된 산업, 미래의 어떤 먹거리들은 이제 우리가 초고속 통신망에 투자만 하지 않듯이 AI에만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AI가 만들어 놓은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년, 15년 이렇게 지나면서 국가 의료 시스템의 핵심이 돼 갈 거예요. 그건 이제 한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미국 같은 선진국보다 중진국 혹은 중저소득국 국가의 의료의 갭을 메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의료 시장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도 개발도상국 의료 시장이 4,000조가 넘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AI가 이제 의료 시스템, 산업 시스템, 뭐 사회 시스템으로 전반위로 넓어졌을 때 그에 기반한 이제 응용 산업들이 우리 미래 먹거리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초고속 통신망에서 굉장히 다양한 IT 기업들이 생겼듯이 AI가 사회 전반을 변화시켰을 때 나오게 되는 신산업들을 먼저 선점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반도체나 뭐 이런 분야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세계 뭐 수위를 달리는데 AI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 격차가 좀 크지 않나요, 아직은? 조 의원님 어떻습니까?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뭐 이렇게 몇몇 회사들은 진짜 이미 많이 앞서가 있고 지난 21대 때 뭐 AI 기본법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려다가 이렇게 잘 안 됐는데 22대 때 그런 AI 관련돼서 국가 전체 체계하고 그다음에 관련 법률 좀 빨리 만들고 특히 이제 인재나 좀 전에 우리 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AI 생태계 관련돼서 법이나 그다음에 인재에 대한 육성이나 그다음에 생태계 구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국가가 전체 산업계랑 같이 해서 좀 더 표준을 잡고 좀 더 리딩하면 그런 격차를 좀 더 좁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미래에 그려지는 여러 가지 세상을 보면 결국 이 AI 분야에서 글로벌리 뒤처지는 것들이 얼마나 나중에 크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 보면 좀 더 국가적인 어젠다로 설정하고 좀 총력을 좀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삼성이 지금 너무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맞아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엔비디아 같이 이렇게 새로운 AI 시대를 열면서 GPU 시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를 정말 먹여 살렸던 기업들, 그래서 이제는 대기업도 정부가 같이 손을 잡고 일할 때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세금 공제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보조금 맞습니다. 이미 미국만 해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소벤처기업은 당연하지만 대기업과도 같이 하는 그런 일들을 정말 국회나 정부에서 애써서 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경제적인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최수진 의원 말씀하신 뭐 엔비디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건 이제 AI의 반도체를 공급하는 그런 영역이고 거기서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리가 계속 유지를 세계 패권을 좀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좀 아까 얘기한 그 AI 기업 자체로서의 미국과 격차는 어떤 분들은 AI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빅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 전 세계 데이터가 영어로 된 데이터가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격차는 줄이기 어려울 거라는 말도 있어요. 차 의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아니요. 네. 아니면 다행이고요. 네. 오히려 이제 저희가 신경을 써봐야 되는 거는 그 한국이 격차가 심하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몇 나라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 데이터 문제에서 우리는 그래도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이런 조금 플랫폼 회사들이 우리 토종 회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마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플랫폼 회사들을 가지면 않고 좀 대규모의 데이터를 집적할 수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나라에서 없었거든요.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몇 개 미국 기관의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 여러 빅데이터의 허브 같은 역할을 해버리는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씨앗이 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어서 토종 데이터 기업이 있다. 네, 기업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관련된 산업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 가지 더 강조를 해드려야 하고 싶은 부분은 AI는 경제적 혹은 산업, 미래 먹거리, 경제 먹거리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정치 시스템, 민주주의 시스템, 이런 여러 선거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AI 기술들이 굉장히 강한 위험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위험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안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고 미리 보호해야 될 산업들은 보호하고 육성해야 될 수 육성하고 그런 단계들이 사실 지금 시기에 전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5년 혹은 10년 안에 지금 만들어진 정책의 실패가 우리의 미래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짜 뉴스의 딥페이크 그럼요. 이런 건 벌써 가시화되고 있고요. 이게 더 고도화되면 어떤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AI가 인류를 말살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입법적 노력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윤리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 국가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사실 미국과 유럽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좀 논쟁 중인 상태라 논의 시작 단계죠. 우리도 좀 거기에 참여해서 그런 글로벌 표준도 또는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도 좀 더 빠르게
그런 AI 기본법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 좀 만들어가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AI 기본법이 21대에서 이제 또 처리가 안 됐거든요. AI 기본법 보면 이제 AI 산업진흥과 자율규제 등에서 담겨져 있었는데 그걸 빨리 22대 처리에 대해서 지원이 좀 보완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사회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핵심 기술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AI를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의 신설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아마 국가 AI위원회가 아마 출범하는 걸로 아마 계획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본법이 아직 안 만들어진 건 참 아쉬워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AI 기본법 관련해서 한번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AI 관련 산업 촉진 관련해서는 법망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AI가 만든 사회 변화 혹은 정치적 영향들을 우리 그런 리스크를 좀 통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보다는 유럽의 그 EU AI 액트 같은 경우가 그 고위험 혹은 금지되는 AI 형태들을 이제 정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기술이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그 EU AI 액트가 가장 적극적으로 AI를 통제하려는 노력인 건데 이 법안을 만드는 또 시간이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전 법안들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AI가 여러 가지 일들 다 볼 수 있게 하는 AI를 전제가 덜 된 상태에서 초반에 법들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범용성을 가진 AI에 관한 통제가 나중에 들어오게 됐는데 여기서 향후 이제 법을 또 만들고 가다듬고 하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입법에서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사이클보다 기술 발전 사이클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전통적인 법에 기반한 통제가 쉽지가 않은 영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따라가겠죠. 사실.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갑니다만 그래도 국제적인 어떤 표준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우리 교육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죠. AI 시대의 교육과 지금의 교육. 우리 최 의원만 한 말씀 하시겠어요? 실은 우리나라 정말 이렇게 몇 가지 큰 사회에서 개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 개혁인 것 같아요. 특히 뭐 대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전공이 그렇게 세분화되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이 사회나 시대의 변화 같은 것들을 전혀 담지 못하고 특히 AI 같은 경우도 앞으로 아까 우리 차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AI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다른 산업으로 퍼지면서 그것들이 또 다른 각 산업의 생태계를 다 변화시킬 것들 이런 걸 보면 대학 교육에서 앞으로 그런 좀 다양한 분야의 그런 융합형 이런 좀 그 어떤 솔루션들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교육들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고 특히 이제 AI 시대에는 단순하게 암기식, 주입식 이런 교육받은 세대보다는 본인들이 좀 더 자기 주도적으로 도전하고 그다음에 창의적이고 문제에 대한 해결력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탐구해가고 솔루션을 찾아가는 이런 교육의 어떤 혁신 같은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정치개혁부터 시작을 해서 고령화 또 저출생에 대한 대책, 연금개혁, 미래 먹거리까지 대한민국의 정말 중요한 과제들 이 초선 의원 네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뭐 이야기 나눠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소감이 실은 제가 이렇게 오늘 논의하면서 제가 생각보다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오늘 되게 우리 야당에 계신 두 의원님들 뵙고 희망을 봤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 좀 나눈 대로 초선 의원들이 우리 당리 당략보다는 정말 민생을 위해서 또 국익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이런 데는 빠르게 소통하고 협치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성과를 도출하는 것 정말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야당에 계신 두 분 의원 뵈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어서 또 희망을 보고 가능성을 봤다는데 오늘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님 화답해 보시죠. 말씀하신 소감. 저도 오늘 이제 출연하신 의원 세 분께서 한 분은 이제 CEO 출신이시고 바이오 전문가시고 또 미래학자이시고 워낙 전문성 있는 분들이어가지고 특히 우리 차지호 의원님 AI 분야 얘기하시는 거 보면 한편에 강의를 듣는 것 같아서 정말 많은 공부도 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대에서는 정말 정치가 지금 우리가 논의했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효능감 있는 의정활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 저출생 문제라든지 AI 문제라든지 미래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또 시간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익한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순희 의원도. 네.
저는 처음으로 여야 의원들이 모여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협치 가능하겠다 하는 희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방향이나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들은 다 갖고 있다는 걸 알았고요. 빨리 우리 정치가 회복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산업기술 분야에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 정말 국민들한테 쓰일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는데 많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지우 의원. 네, 저도 오늘 긍정적인 이게 희망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초선들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 당선율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는 협치를 하라는 건데 사실 지금 수많은 현안들이 협치하기가 좀 쉽지 않은 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얘기했던 부분들은 미래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여기에 여야가 저는 갈리는 의제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인구나 연금, 미래 먹거리 등이 결국 우리가 치열하게 다툰 현안들보다 조금 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제들을 지정해 주셨다는 거는 우리가 가야 갈 길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관심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로 가고 특히 우리 초선들이 좀 여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협치를 바탕으로 좋은 미래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네 분 다 오늘의 이 논의가 좀 뭔가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 출발이 끝까지 잘 이어져 가길 바라고요. 앞으로 4년 의정활동 어떤 각오로 하실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씩만 짧게. 네. 지원석 의원.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일 잘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깨끗한 국회의원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와 정치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나라가 새롭게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수진 의원. 저는 4년을 앞으로 40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제가 했던 모든 의정활동과 입법이나 다양히 민생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꼭 40년 뒤에 큰 빛을 발할 걸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서 4년을 알차게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회적인 소외된 약자들이라든지 대한민국을 행복사회로 나아가는 거에 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고요. 성과내는 정치를 통해서 일하는 새정치의 모습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다른 사람들이 아픈 게 그렇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고통들이 앞으로 여러 미래 위기들 속에서 격화되고 그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고통과 죽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저는 4년 동안 집중을 해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고통을 줄이고 또 우리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하는 이 골든타임에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 다 이 첫 각오 그대로 잘 실천에 옮겨서 많은 성과 있는 의정활동 이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2대 국회 개원 특집 초선 의원 22대 국회를 말하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